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우홍입니다. 네, 많은 병원 진료 과목 중에서 이 치과를 두려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치과에 가기 굉장히 망설이는 편입니다. 네. 이는 아파서 가긴 가야 되는데 또 가기는 겁이 나고 그래서 통증이 좀 줄어들면 집에서 좀 참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치과 질환들은 빨리 병원에 가지 않으면 염증도 더 심해질 수 있고 또 턱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미루지 말고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이 사랑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극심한 통증으로 악명이 높은 이 사랑니, 이 통증이 왜 발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해주고 또 어떻게 발치를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가지런히 정돈된 치열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사랑니는 골칫거리로 여겨진다. 사랑니가 입안 공간을 차지해 치열을 흐트러뜨리기 때문이다. 사랑니는 일반적으로 세 번째로 난 어금니를 가리킨다. 전문 용어로는 제3대 구치라고 하는데 영구치 중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다 보니 올바르게 형성되고 자라는 예도 있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잦다. 턱뼈의 공간이 좁아 대부분의 사랑니는 앞으로 기울어지거나 완전히 누워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식사를 하시고 나서 음식이 고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랑니의 위치, 형태, 방향 등이 좋지 않아서 칫솔로 대부분 제거가 잘 되지 않습니다. 결국 치태가 고이게 되고 잇몸 염증이나 치아 우식이 잘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니는 유치열기에는 존재하지 않고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고도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마지막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약 7%의 사람에게서는 선천적으로 사랑니가 없고 93%에서는 존재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다 보니 궁금증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교정 치료를 앞두고 있거나 치료 중 사랑니가 맹출된 경우 언제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지 꼭 발치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교정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 사랑니를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출입이나 덧니 등을 교정 치료를 할 때 보통은 작은 어금니를 발치를 한 후에 교정을 하게 되는데요. 작은 어금니를 발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랑니를 발치해서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 큰 어금니를 뒤쪽으로 밀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랑니를 발치하고 발치한 공간으로 큰 어금니를 뒤쪽으로 밀게 됩니다. 많은 진료 과목 중에서도 치과 진료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치료 시 사용되는 여러 기구와 통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수면 상태에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랑니의 경우에도 수면 발치가 가능하다. 수면 마취는 전신 마취 개념이 아니라 환자가 가수면 상태에서 통증 없이 치과 시술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인데 수술 중 공포심과 두려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다. 가끔 발치에 대한 공포감이 매우 심하거나 사랑니 4개를 한 번에 발치하는 경우 그리고 사랑니 주변으로 낭종이나 종양이 있는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하고 발치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의 범위나 난이도에 따라 하루 또는 그 이상의 입원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랑니의 근본적인 치료는 발치지만 만약 사랑니를 발치하기 전이라면 염증이 생길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식사 후 양치하는 습관은 기본이며 사랑니가 이미 나와 있고 음식물이 자주 낀다면 치실을 사용하여 제거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치과 전문의 이연기 과장과 함께 사랑니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사랑니라고 하면 사실 이름은 굉장히 예쁘지만 사랑니가 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발치할 때도 통증이 꽤나 심합니다. 이 사랑니가 안 나면 좋겠지만 나게 됐다면 아니면 났다면 관리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빨리 발치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사랑니를 왜 빨리 치료해야 되는지 그리고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어떤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궁금증들을
시원하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화면으로 소개해드렸던 이현기 과장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랑니가 이름은 참 예쁜데요. 사실 나도 너무 아프고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3개 정도 발치를 했는데 굉장히 좀 고생을 했었던 편입니다. 사랑을 진정으로 알 때쯤 난다라고 해서 이제 사랑니라고 부르는데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있는 치아를 말하는 건지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랑니의 정식 명칭은 제3대구치로 구강 내에서 가장 늦게 나는 치아입니다. 지치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지식의 나이라고 불리는 10대 후반기나 20대 초반에 사랑니가 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사랑니의 위치는 제2대구치 뒤쪽에 있는 세 번째 큰 어금니입니다. 치아를 정중앙에서부터 세웠을 때는 8번째 치아가 되겠습니다. 현대인의 턱은 대부분 4개의 사랑니를 모두 수용할 만큼의 공간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랑니는 대부분 잇몸에 묻혀 있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근데 사랑니가 양쪽에 모두 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도 안 나는 분들도 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이게 사람들마다 어떻게 다른지 다른 건가요? 네, 모든 사람이 사랑니 4개를 전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사랑니가 아예 없는 사람도 있고요. 부분적으로 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오는 개수는 1개부터 4개까지 사람마다 다릅니다. 네. 또한 사람마다 턱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사랑니가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묻혀 있는 경우도 있어 사랑니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사랑니의 형태나 위치도 사람마다 제각각이어서 묻혀 있는 위치나 맹출되는 방향도 아주 다양합니다. 네. 한마디로 개인차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네. 이렇게 아래에 2개의 사랑니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으며 이분은 2개만 나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위쪽에는 처음부터 사랑니가 나지 않으신 분입니다. 네. 이렇게 3개의 사랑니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좌우가 완전히 대칭적으로 사랑니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처럼 간혹 본인은 사랑니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확인해보면 이와 같이 사랑니가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뼛속에 숨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런 분들은 이제 밖으로 안 보이니까 본인이 사랑니가 안 났다라고 네, 생각을 없다고 하실 수도 알고 있겠네요. 있겠네요. 네. 이제 사랑니를 이제 개인차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뭐 2개, 3개, 4개 이렇게 다르게도 나게 되는데요. 사랑니가 나는 사람들 중에서도 좀 일찍부터 나는 분들도 계시고요. 좀 나이가 좀 지났다 싶을 때 늦게 나시는 분들도 네. 계시더라고요. 이 사랑니가 사람마다 나는 시기가 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어떤 사람은 고등학생 때 사랑니가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0살이 넘어서 나기도 하고 아예 안 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랑니가 나는 시기가 다른 이유는 사람마다 성장의 시기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사랑니도 자라는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똑같이 생기지 않았듯이 사랑니의 형태, 위치, 방향 등이 다양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랑니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고 위치나 방향이 좋아서 사랑니가 바르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일찍 사랑니가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예 나오지 못하고 완전히 왜곡되거나 부분적으로만 나오기도 합니다. 사랑니가 나는 시기 역시 개인차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사랑니가 이렇게 예쁘게 잘 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복이에요. 예, 복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뺄 때도 안 아프고요. 맞아요. 네. 이 사랑니는 뺄 때 방금 말씀하셨는데 아주 극심한 고통, 아주 뭐 참기 힘든 고통 때문에 많이 네. 힘들어 하시는데 이렇게 악명이 높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아픈 통증이 심한 이유가 뭔가요? 네, 사랑니가 잇몸을 뚫고 나오는 시기에도 약간의 통증은 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통증은 대부분 사랑니가 잇몸에 부분적으로 묻혀 있는 경우에 많이 생깁니다. 사랑니가 잇몸에 부분적으로 묻혀 있는 경우 그 틈으로 음식 찌꺼기 등이 쌓이게 되고 네. 칫솔로 제거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결과적으로 세균이 번식해서 잇몸이 붓고 아프고 피가 나는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순히 붓고 아프기만 한 경우도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고름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입을 벌리고 다무는 근육까지 염증이 퍼지는 경우에는 입이 벌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또한 통증이 심해 음식을 삼키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영양 섭취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음식 찌꺼기 같은 게 이제 그냥 우리가 일반 하는 칫솔질로도 조금 관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계속 냅두면 이가 썩거나 또 염증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염증으로 인해서 사랑니의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니 주변에 염증이 잘 발생하는 편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랑니는 가장 뒤쪽에 있는 치아이고 바르게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잇몸에 부분적으로 덮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랑니 주변으로 음식 찌꺼기 등이 잘 고이게 되고 칫솔로 제거가 잘 되지 않습니다. 위쪽 사랑니에 의해 아래쪽 사랑니를 덮고 있는 잇몸에 씹히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랑니 주변 잇몸에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되어 면역력이 떨어질 때 아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는 급성 염증이 발생되어 통증, 악취, 입벌림 장애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염증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니가 뺨 쪽으로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뺨에 상처가 생기면서 세균 감염이 될 수도 있고요. 뺨이 심하게 붓고 입이 잘 안 벌어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네, 입 안쪽이 아니라 그럼 바깥쪽으로? 이쪽으로 날 수 있다는 네, 볼 거죠? 쪽으로 나기도 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이 사랑니에 염증이 이제 발생한 것 같으면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좋겠죠. 네, 맞습니다. 붓고 아픈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염증이나 갑자기 붓고 아픈 급성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바로 치과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와 같은 전신 질환이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사랑니 주변에만 국소적으로 있던 염증이 주변 근육이나 목 쪽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변 조직으로 감염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입이 벌어지지 않거나 음식을 삼킬 때 통증이 심해서 음식을 섭취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고름이 생긴 경우에는 절개에서 고름을 제거한 후 지속적으로 세척을 해야 합니다. 염증이 심해진 경우에는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고 치료 과정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사랑니를 잘 관리를 해서 좀 깨끗이 잘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사랑니가 좀 잘 나서 통증이 없다. 이런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이럴 경우에는 사랑니를 꼭 뽑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냅둬도 괜찮을까요?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네. 왼쪽 그림처럼 위아래 사랑니가 바르게 나서 서로 잘 물리고 씹는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뽑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바르게 났다고 하더라도 반대쪽에 물리는 사랑니가 없거나 충치가 있는 경우에는 뽑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잇몸에 부분적으로 묻혀 있어 위생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입냄새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뽑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니의 방향이 옆쪽으로 기울어져서 뺨에 상처가 나거나 앞쪽으로 기울어져서 앞쪽에 있는 치아가 썩을 수 있는 경우에는 미리 뽑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랑니를 제 마음대로 이렇게 잘 예쁘게 잘 나오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내 아니니까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자식 키우는 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근데 이 사랑니 때문에 이게 턱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사랑니가 턱뼈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왜곡된 사랑니의 경우 간혹 물혹이라고 불리는 낭종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아는 구강 내로 맹출되기 전에 턱뼈 안에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발생 과정 중에 치아의 머리 부분은 주머니 모양의 낭포로 쌓여 있습니다. 이런 낭포가 없어지지 않고 크기가 증가하게 되면 낭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낭종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사랑니를 발치하면서 동시에 낭종을 제거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낭종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인접한 치아나 신경 등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한 발치 후 낭종 때문에 얇아진 턱뼈에 골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매복된 사랑니가 있는 상태에서 아래턱에 충격이 가해질 경우 네. 다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화살표로 표시된 부위처럼 매복 사랑니 주변으로 턱뼈에 골절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사랑니는 우각부라고 하는 아래턱의 얇은 부위에 위치합니다. 네. 사랑니가 있는 경우 그쪽 뼈의 두께가 얇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골절에 취약하게 됩니다. 사랑니 주변이 깨끗하게 관리되지 않아 염증이 있는 경우에 골절이 발생하게 된다면 골절 부위로 감염이 확산될 수 있고 골절 부위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치아는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잇몸 속에 매복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골절까지도 갈 수 있고 또 염증도 좀 심하면 낭종 뭐 이런 얘기 들으니까 관리를 좀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랑니를 잘 관리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합병증도 있다면서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랑니를 관리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가장 흔한 합병증은 충치라고 불리는 치아 우식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니에만 우식증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랑니만 빼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사랑니와 앞쪽에 있는 치아 사이의 음식이고요. 앞쪽 치아에 우식이 발생된다면 치료도 쉽지 않고 심한 경우에는 발치를 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사랑니로 인해 두 번째 큰 어금니인 제2대구치 뒤쪽으로 우식이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식이 깊지만 치료가 가능한 경우 이렇게 신경 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씌워주는 보철 치료를 받으면 되지만 뿌리가 썩어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합니다. 다음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사랑니에 의해 제2대구치 뒤쪽으로 우식이 발생하였고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발치를 하였습니다. 발치 후에는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결손 부위를 회복하였습니다. 또 사랑니 주변 잇몸 염증도 흔히 생길 수 있습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다음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앞쪽 어금니의 뿌리가 녹기도 합니다. 네. 뿌리가 약간만 녹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경이 노출될 정도로 많이 녹았다면 발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멀쩡한 치아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내 사랑니가 어떻게 나 있는지를 꼭 확인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 찍어볼 필요도 있을 것 네. 같고요. 네. 지금부터는 사랑니를 발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랑니, 그 전에 사랑니의 분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이게 뭐 매복되어 있는 모양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분류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사랑니는 매복 상태에 따라서 완전 맹출, 불완전 맹출, 완전 매복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완전 맹출은 치아 머리가 잇몸 밖으로 완전히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불완전 맹출은 잇몸이 부분적으로 치아 머리를 덮고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 매복은 사랑니가 구강 내로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랑니의 경사에 따라서는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쪽으로 기울어진 상태가 있을 수 있고요. 뒤쪽으로 기울어진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 누워있는 상태로 분류할 수 있고 경사지지는 않았지만 수직적으로 깊게 매복된 상태도 있습니다. 경사 정도가 심할수록 매복 깊이가 깊을수록 사랑니의 발치는 힘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잇몸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치하려면 잇몸 절개도 또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런 사랑니 언제 발치하는 게 좋을까 좀 궁금하실 텐데요. 나자마자 좀 발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통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겼을 때 발치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사랑니 발치 후의 합병증은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서 훨씬 높은 빈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니 발치 후에 발생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은 증상이 적거나 거의 없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많은 손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턱뼈는 더욱 단단해지고 사랑니 뿌리도 길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니 발치가 더욱 힘이 들고 합병증도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완전히 매복된 상태의 사랑니가 부분적으로 맹출된 사랑니보다 발치 후 부종, 통증 등의 합병증이 더 심합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맹출되지 않은 사랑니라면 부분적으로 맹출이 되는 시기에 바로 발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완전히 매복된 사랑니의 경우 증상이 전혀 없더라도 일정 간격을 두고 정기적인 검사를 해서 발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적으로 맹출된 사랑니라고 하더라도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우식이나 잇몸 염증이 반복적으로 발생된다면 발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20대 초중반의 시기에 발치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뭐 이렇게 발치 본인의 사랑니가 매복돼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은 네. 정기적으로 계속 좀 그 치과 진료를 보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랑니를 뽑게 되면 사랑니를 뽑기 전에 뭐 특별히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오후보다는 오전에 발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몸의 상태도 좋고 발치 후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평소 복용하는 약이 있거나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정 약에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랑니 주변이 붓고 아픈 증상이 생겨서 치과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항생제를 복용해서 감염 증상을 어느 정도 조절한 뒤에 발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랑니 주변 감염이 심해 입이 벌어지지 않는 분들은 감염 상태 치료 후에 입이 벌어져야 사랑니 발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 심혈관계 질환으로 혈액이 잘 흐르게 하는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발치 후 지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복용약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공관절이나 심장 인공판막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수술 부위의 감염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발치 전 예방적으로 항생제 복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꼭 본인 맞아요. 그 주치의와 꼭 상담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발치 전에도 이렇게 일반 그냥 치아를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준비할 사항들이 더 네.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발치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준비 사항이 많아서 그런지 뭔가 어렵고 또 복잡한 수술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시간은 또 어느 정도 걸리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구강 내로 완전히 나와 있는 사랑니는 쉽게 발치할 수 있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복된 사랑니는 매복 깊이와 방향, 뿌리의 형태 등에 따라서 발치의 난이도가 결정되고 소요되는 시간도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니가 깊게 매복되어 있을수록, 경사가 심할수록, 뿌리가 많이 휘어져 있을수록 발치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고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특히 신경 등 주요 구조물이 뿌리와 가깝게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 신중한 수술이 필요하게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됩니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턱뼈가 단단해지므로 사랑니가 쉽게 발치되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수술 소요 시간은 대략적으로 30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발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사랑니 주변에 큰 낭종이 있거나 매복 깊이가 매우 깊은 경우에는 전신 마취하에 발치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소 마취하에 사랑니를 발치하게 되는데요. 정상적으로 바르게 맹출된 사랑니는 의료용 발치 기구를 이용해서 턱뼈에서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강 내로 완전히 나오지 못하고 턱뼈에 묻혀 있는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발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선 잇몸을 절개해서 매복된 사랑니를 노출시켜주고 필요한 경우 치아를 덮고 있는 뼈를 제거합니다. 네. 그 다음에 치과용 드릴을 이용해서 치아를 조각내어 발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치가 끝나고 나면 잇몸을 재위치시켜주고 봉합을 해준 뒤
지혈을 위해 소독된 거즈를 물려드리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매복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네. 겉에부터 잇몸도 절개를 해야 되고 또 드릴을 이용해서 또 치료까지 네.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발치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발치 후에도 주의사항들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요.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네, 발치 후 지혈을 위해 2시간 정도 거즈를 꼭 물고 계셔야 하고 피와 침은 반드시 삼키셔야 합니다. 만약 말씀을 하게 되더라도 거즈를 꼭 문 상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방되는 약은 보통 항생제, 진통소염제 등인데 지시대로 복용하셔야 합니다. 붓는 것을 줄이기 위해 냉찜질을 권유드립니다. 얼음 주머니를 얼굴에 10분 정도 대고 있다가 10분 정도 쉬는 방법으로 냉찜질을 시행합니다. 이를 뽑은 부위는 구강세척제를 사용하고 다른 치아 부위는 평소대로 양치질을 하셔도 좋습니다.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고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심한 운동을 하지 않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이나 빨대를 빠는 등 입안에 음압이 생기는 행동은 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음압이 생기면 스스로 출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 사랑니를 뭐 잘 뽑았다 하더라도 뽑고 난 후에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네, 사랑니 발치 후 발생하는 가장 흔한 합병증은 부종과 통증입니다. 부종은 붓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수술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술 범위가 커질수록, 매복 정도가 깊어질수록 수술 후 부종도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치 후에 부종을 줄이기 위해 봉합을 약간 느슨하게 하거나 드레인이라고 하는 고무관을 넣기도 하는데요. 하루 정도 발치 부위에 넣어서 부종 발생을 줄이기도 합니다. 수술 후 통증은 자연스러운 증상이지만 발치 후 2, 3일이 지나도 극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건성 발치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건성 발치와는 사랑니를 뺀 자리에 혈액이 응고되어 있어야 하는데 과도한 구강세척이나 감염 등으로 응고된 혈액 덩어리가 사랑니를 뺀 자리에서 탈락되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염 또한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치 후 3일에서 5일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고 입이 잘 안 벌어지고 얼굴이 붓는 경우 감염이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감염의 경우 항생제의 복용과 소독으로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고름이 잡히고 고열이 발생하고 연화장애 등의 합병증이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구강외과 의사의 처치가 필요하고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 사랑니를 빼는 경우 신경 손상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네. 2개의 신경 가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치조 신경이고요. 네. 하나는 설신경인데요. 하치조 신경은 아래쪽 치아의 감각과 아랫입술, 턱 끝의 감각을 담당합니다. 네. 그리고 설신경은 혀의 감각을 담당합니다. 사랑니 뿌리 아래쪽으로 하치조 신경이 지나가고 안쪽으로는 설신경이 지나갑니다. 사랑니를 뺄 때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사랑니 뿌리와 하치조 신경이 매우 가깝게 위치하거나 붙어 있는 경우 하치조 신경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설신경은 신경이 지나가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들고 개개인의 변이가 크기 때문에 주행 경로를 예상하는 것이 매우 힘들지만 발치 시 주의하면 설신경이 손상되는 일은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치조 신경 또는 설신경이 손상되는 경우 편측 아랫입술 및 턱끝 그리고 혀의 편측 감각이 둔해지게 됩니다. 대부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 안에 자연 회복되지만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악동 천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네. 위쪽 사랑니의 뿌리 위쪽에는 상악동이라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사랑니 뿌리가 이 빈 공간을 막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사랑니 발치 후에 상악동에 구멍이 뚫릴 수가 있습니다. 발치 후 상악동 천공이 발생된 경우 그 크기가 작다면 자연적으로 폐쇄가 되지만 그 크기가 크다면 구강 내 점막이나 콜라겐 스폰지로 천공 부위를 폐쇄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 사랑니와 주요 해부학적 구조물이 가까워 손상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랑니 발치 전 치과용 CT를 찍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네. 우리 일반적인 뭐 이빨 빼는 거 생각했는데 네. 훨씬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도 많고 맞아요. 심각한 문제들도 많네요. 네, 그러니까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좀 안전하게 수술하는 네.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사랑니에 관련된 궁금증을 몇 개 더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굉장히 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내 이에 있는 이 사랑니를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필요한 이 곳에, 빈 곳에 이식할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네. 실제로도 문의를 하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네. 첫 번째 큰 어금니가 심하게 우식이 진행되어 발치를 하고 그 자리에 사랑니를 이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아가 빠졌을 때 본인의 치아를 옮겨 심는 술식을 자가치아 이식술이라고 합니다. 큰 어금니가 빠졌을 때 사랑니를 빼서 빠진 어금니 자리에 심을 수는 있지만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술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환자분의 상태가 여러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일단 상실된 치아의 크기와 사랑니의 크기가 비슷해야 합니다. 그 다음 사랑니가 부러지지 않고 온전히 발치되어야 합니다. 뿌리가 많이 휘어져 있거나 벌어져 있어 온전히 발치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식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발치된 사랑니는 신경치료가 필요하고 사랑니와 잇몸뼈가 잘 붙어야 하므로 옮겨 심을 위치의 잇몸뼈가 좋아야 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이식 성공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옮겨 심을 위치에 뼈의 상태가 좋고 그러니까요. 또 나이가 어리고 여러 상황이 딱 부합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러면 다른 치아가 이렇게 망가질 때를 대비해서 이 사랑니를 이렇게 빼서 이렇게 보존을 했다가 이게 손상 당하면 이걸 쓸 수, 예, 그런 방법을 쓸 수는 없는 건가요? 아쉽게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 치아도 살아있는 생체 조직이기 때문에 신체 밖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치아의 뿌리는 잇몸뼈와 직접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치아 뿌리와 잇몸은 매우 가는 인대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대를 치주인대라고 부릅니다. 치주인대는 살아있는 인체 조직이기 때문에 치아가 발치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치주인대도 서서히 죽은 조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치아를 잇몸뼈에 심는다고 해도 치주인대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붙지를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치아도 살아있는 생체 조직이다라는 네. 걸 저는 처음 알게 된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보존해서 나중에 옮겨 심는 건 당연히 힘들겠지만 사랑니를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랑니가 온전하게 잘 났다면 브릿지 치료를 할 때 보철물을 거는 치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치아가 빠졌을 때 앞뒤의 치아를 거는 치료를 브릿지 치료라고 하는데요. 네.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치아가 두 개가 빠졌고 앞뒤의 치아를 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사랑니 앞쪽의 어금니가 빠졌을 때 사랑니를 브릿지로 걸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개의 치아가 빠졌을 때 네. 부분 틀니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사랑니가 온전하다면 틀니를 거는 치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발치된 사랑니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시는데요. 네. 임플란트를 심을 때 잇몸뼈가 좋지 않아 뼈 이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발치한 사랑니를 가공해서 뼈 이식제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자가치아뼈라고 부릅니다. 아, 사랑니를 가공해서 네. 뼈 이식제로 사용을 할 네. 수도 있다. 그래도 여러 이렇게 방면으로 쓸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임신 전에 치아 치료를 미리 이제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맞아요. 하잖아요. 예, 병원을 좀 피하고 싶으니까요. 그렇죠. 임신 미리 중에. 미리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임신부에 있어서 사랑니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네, 임신 중에 치과 치료를 절대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신중하게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유산의 위험이 있고 임신 후기에는 조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급하지 않은 치과 치료나 사랑니 발치는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니 발치를 꼭 해야 하는 상태라면 임신 중기에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과 방사선 촬영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납 방어복을 착용한 뒤 촬영을 해야 하고 항생제나 소염 진통제는 임신 기간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위험성을 지닌 약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신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미리 임신 전에 치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네. 뭐 아예 불가능한 건 네. 아니지만 그래도 약이 또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임신을 계획 중이시라면 미리 치과 치료를 받으시는 네, 게 그리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심하거나 아주 뭐 염증이 너무 심해진 경우에는 임신 중기에 뽑을 수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당뇨나 그 고혈압 같은 이런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사랑니 치료가 까다로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들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네, 사랑니 발치를 전혀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금기증은 거의 없지만 발치를 주의해야 하는 상황들은 있습니다. 심혈관계 질환이 있어 혈액이 잘 흐르게 하는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발치 후 지혈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발치 전 해당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가능한 경우 일시적으로 약 복용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발치한 부위의 치유 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 감염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혈당 조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는 경우에는 발치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중증의 간질환이 있는 경우 혈액 응고 인자의 부족으로 출혈 경향이 증가할 수 있으며 발치 후 항생제나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는 데 있어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부전으로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경우 헤파린 사용으로 인해 지혈에 문제가 있어 투석 당일에는 발치가 불가능합니다. 투석일 사이에 발치를 하셔야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저도 뭐 심장내과 네.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항혈소판제제, 뭐 아스피린 같은 약을 쓰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치과 치료 받아야 되는데 약을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네. 어떤 분들은 본인이 그냥 상의 없이 그냥 막 끊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약을 끊는 게 별로 안 위험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일주일 정도 끊고 진행을 하면 되고 어떤 환자분들은 약을 끊는 게 아주 위험한 분들이 있어요. 네. 심장에 아주 무리가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끊지 않고 이렇게 약을 유지하면서 발치를 해야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꼭 담당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 네. 약을 끊는 걸 약 중단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게 네. 중요하겠습니다. 환자 본인이 판단하면 안 된다는 네, 거 꼭 네. 기억하셔야겠고요. 네. 그리고 실제 치료하셨던 환자분들의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환자인가요? 네,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에서 오른쪽 아래 매복 사랑니 주변으로 까맣게 보이는 커다란 물혹이 발견되어 내원하신 환자분입니다. 네. 물혹의 크기가 너무 크고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신경까지 물혹으로 침범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혹에 관을 꽂아 크기를 줄인 후에 제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간은 대략적으로 1년여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일단 매복된 사랑니를 발치하고 물혹에 관을 꽂아 크기를 줄인 후 제거를 하였습니다. 물혹 때문에 턱뼈가 많이 얇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치료 기간 동안에 식사를 하시다가 턱뼈가 골절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이고, 네. 이처럼 매복된 사랑니는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여 검진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긴 시간 동안 사랑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건강한 치아를 위해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치아는 한 번 손상이 되면 저절로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이술질로 평소에 잘 관리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구강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기 증상이 있을 때 바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구강외과 전문의 이현기 과장과 함께 사랑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니 뭐 그냥 잘 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2개 나는 사람, 3개 나는 사람, 아니면 합병증이 생기는 사람, 네. 또 안 생기는 사람 참 다양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개인차가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랑니가 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혹시 매복 치아가 숨어 있는 게 맞아요. 있는지 네. 네, 그런 것들도 다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치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